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실장입니다. 네, 간만에 또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 A51 모델, 즉 키시모토상과 이치로, 그러니까 이치로와 미즈노, 어쨌든 미즈노 아니죠. 이치로와 키시모토상 각 분야에서 어쨌든 전문가라는 사람 둘이 모여서 콜라보를 해서 만든 글러브, 바로 이 A51 모델이에요. 외야는 이미 다 작업이 돼서 나갔고, 내야만 지금 하나 제가 붙들어 놓고 안 보내고 있었는데 이 영상 찍으려고. 자, A21 모델, 프로야구 선수, 일본에서 프로야구 선수와 이제 장인과의 콜라보. 이 모델과 비슷한 게 뭐가 있었죠? 네, 예전에 영상 올렸던 거 한번 보세요. 이 MM형 모델 마찬가지로 미야모토 신야 선수와 이제 키시모토 상이 또 콜라보해서 만든, 참 기획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게 있죠. 사실은 시그니처 모델이라고 알티스, 즉 아톰즈 코리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일본이 잘하는 건 뭔가 이렇게 상품화해서 막 유튜브도 찍고 영상도 찍고 막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키시모토 상과 이치로 상이 만나서 이제 그 하가 공장에서 얘기하는 것들, 그거 관련된 영상은 대성 스포츠 유튜브에 보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자막 처리돼 있거든요. 저도 그 전에 힘들게 구하려고 뭐 했었더니만 그 번역된 본을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형, 그 대성에 올라와 있어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든 거기 그거 보시고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상세 설명에 걸어 둘 테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 참 마케팅을 잘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얘는 빼고 일단 이 A51 모델에 대한 특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즉 글러브를 제작할 때 그 선수의 아이덴티티, 아니면 그 선수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넣었다라는 거죠, 이 글러브가. 그래서 이치로 선수가 영상에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하는 말이 있어요. 가볍고 부드러우면서도 내구성이 있는. 그렇죠. 본인도 알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를. 좀 어이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근데 거기서 내구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선수 시절에 본인의 내구성과 이제 이런 제품을 만들 때의 내구성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왜냐, 얘는 이제 고등학교 선수들, 경식 야구를 하는 선수들을 타겟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학생들도 쓰겠죠. 중학교 경식 야구 하는 친구들은. 그런 부분을 같이 자기가 추구했던 방향을 어떻게 녹아내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글러브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가죽은, 가죽명이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킵은 아닌 것 같아요. 프렉시 계열, 엘리트 계열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이치로 선수가 원하는 스펙의 그런 가죽으로 이제 제작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열어보면 안에 보관 같은 게 진짜 최소화돼서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이 펠트도 되게 얇고 단단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치로 선수가 요청한 이 부분, 요 손가락 부분에 약간 가죽이 덧대져 있어요. 이게 이렇게 밀리거나 힘을 받게 만든다 그래서 이것도 그 선수의 팁일 확률이 높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그 선수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이제 양산품을 개발을 한 거죠. 제가 예전에 조일이 할 때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참 막연하게 얘기해요. 안 좋게 표현하면 개똥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걸 또 제품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이라는 사람이 글러브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라면, 아니면 야구에 대한 선수들의 플레이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제품에 반영하느냐라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전에 한번 인터넷에서 봤던 적이, 처음에 키시모토 상의 글러브를 갖다 줬을 때 다 빠꾸 먹었고, 영상에도 나오지만은 매달 한 개씩 만들어서 또 주고, 50개 중에 만든 걸 처음에 갖고 갔었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선수한테 간택받기 위해서. 근데 그게 되게 막연하거든요. 저 조일이 할 때도 마찬가지, 슈어플레이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와, 이번에 정말 글러브 잘 나왔다 갖다 주는데 실패할 확률도 있어요. 이번에 조금 별로인 것 같은데 또 막상 써보면 또 되게 괜찮은 글러브가 있고, 몰라요. 그것도 참 막연한 거죠. 근데 이치로 선수는 같은 패턴에 계속 같은 글러브만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캐치볼만 좀 해보면 괜찮겠다, 아니다가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거기까지 맞춰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톰즈에 있는 마징가랑도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인데, 선수들의 의견을 무조건 반영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좀 탄탄했으면 좋겠어요. 좀 하드했으면 좋겠어요. 좀 소프트했으면 좋겠어요.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그거가 어떤 부분이야,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냐라는 게 되게 느낌적인 느낌을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글러브는 솔직히 말하면 되게 좀 소프트한 편이에요. 근데 이게 소프트하다 해서 물렁거린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다른 프레스킵의 예를 들어서 뭐 로얄 퀄리티라든가 아니면 크래프티드 에디션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 소프트한 편이고요. 그리고 손가락들이 되게 얇죠. 네, 가죽을 그만큼 후려낸 거예요. 무게도 줄이고 샤프하게 만들게. 왜? 무게를 줄이려면 그 가죽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죽의 물성도 좀 부드러운 가죽을 썼고요. 네. 그래서 프렉스 엘리트 계열을 썼다라는 말을 들었었어요. 저는 프렉스 킵이 아니라. 즉 엘리트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크레스타이드 슈프림 엘리트였잖아요. 네, 하이드 계열이에요. 킵 계열이 아니라. 네, 그것을 쓴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부드러우면서도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할 때 그 부드럽다는 개념은 뭘까요? 이게 손님들이랑도 얘기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부드러운 글러브, 부드럽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부드러운 거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손가락에 들어가는 펠트, 즉 뼈대가 부드러운 글러브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구보타 계열처럼 100% 올 펠트, 압축이 덜 된 그런 것들, 손가락이 부드럽죠. 근데 이 손가락 안에 펠트만 아니죠. 뒷면에 가죽 위에 펠트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가죽에 되는 내피의 강도가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펠트까지 맞물리는 거죠. 가죽에서 얘기했듯이 가죽 물성 자체가 되게 딱딱한, 옛날에 3D 시절의 노스킵처럼 가죽 자체가 텐션이 강한, 아니면 호인탄의 구두 가죽 같은 거, 그런 생짜 가죽, 그런 건 진짜 하드한 게 맞겠죠. 엘리트 계열의 아니면 와규 계열의 부드러운 소프트한 말랑말랑 쫀득쫀득한 그런 가죽의 물성, 그것도 하드하다 부드럽다가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내피. 이게 포구면 원판 부분에 보강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내피를 두 겹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내피를 하드한 내피를 쓰는 게 있고 소프트한 내피를 쓰는 거.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조율이 당시에 제일 딱딱했던 글러브가 베이지색, 지금으로 이제 유행하는 크림색, 프리퍼드 색깔, 네, 그 글러브였거든요. 하드한 걸 넣으면 그 가죽을 넣어주면 정말 돌덩이가 나왔어요. 근데 용병 선수가 이제 LG에 들어왔을 때, 급하게 글러브가 나갈 때 저희가 내피를 다른 걸 썼다 그랬죠. 부드러운 내피를. 그랬더니 정말 미제 글러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피 쓰는 것도 이제 글러브 부드러움을 이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을 거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보강제를 어떻게 되느냐, 또 손 내피 안에. 그래서 미즈노 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내피 안에 보강이 안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로얄 퀄리티 외야 글러브를 봤더니 진짜 돌덩이에요. 엄청 하대요. 펠트도 딱딱한 데다가 그 바닥면을 글로벌레이트 보강하듯이 가죽이 엄청나게 보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절개가 들어가서 있어서 뭐 박리가 일어나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하드하게 만드는, 즉 여기를 딱딱하게 만드는 방법도 이제 하드하다 소프트하다,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 또 더 나가서 좀 디테일하게 나면 컴파운드 양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도 사실 하드하냐 소프트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글러브가 물러졌다고 막 컴파운드를 양껏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한 분이 글러브 3번을 돌아가면서 3군데 업체에다가 맡겼다는데, 긁어낼 컴파운드가 와 어마어마했어요. 여름 되면 틈 사이로 다 삐집고 나올 정도로 양껏 때려 넣는 거죠. 순간적으로는 딱딱하고 되게 탄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고 무게만 무거워져요. 그래서 예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무령부하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컴파운드를 긁어내는 방식도 있다 그랬죠. 왜? 바닥에 힘이 없게 만들려고. 네, 그것도 일본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컴파운드 양 조절도 하나의 이제 그런 거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합을 하는 거예요. 가죽을 부드럽게 하면서 펠트를 단단하게 넣을지, 아니면 펠트를 소프트하게 넣을지, 가죽을 좀 더 하드하게 하지만 내피를 부드럽게 하고 펠트를 소프트하게 넣을지, 여러 가지 조합들을 통해서 최적의 상태를 끌어내는 건 이제 만드는 사람의 역량인 거고, 그거를 이제
본인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들어서 출시하는 게 아니라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각 메이커만 그 대형 메이커들이 있잖아요. 3사, 미즈노, Z, SSK 거기다가 아식스까지 이런 일본 대형 메이커들은 다 어드바이저 프로라 그래서 그런 조언을 하는 프로 선수들, 즉 글러브 관련돼서는 이제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을 이제 피드백. Z가 그래서 뭐 겐다나 요시카와나 뭐 저거 누구냐 나카무라 뭐 이런 선수들 막 그 영상도 찍고 하잖아요. 즉 정상급에 있는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제품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이거거든요. 돈이거든요. 돈이거든요. 심지어는 이치로 선수 은퇴했음에도 글러브 요청하면 키시모토상이 직접 손재단 해가지고 만들어준다잖아요. 아직도 긴장하면서. 네,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 스폰을 하고 물품을 제공을 하니까 그런 피드백을 받겠죠. 그래서 어드바이저 프로는 정상급의 선수들만 하고 있고요. 그게 제품에 반영되는 거예요. 또 도루 뭐 발이 빠른 선수들 같은 옛날에 아카우시 선수, 제트 아카우시 선수 같은 경우는 제트 스파이크의 그런 부분을 또 얘기를 할 것이고 이치로 선수도 마찬가지로 아식 스파이크 이치로 모델에 나왔듯이 그런 징의 구조라든가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이 또 제품에 반영되고 그래서 계속 용품들이 발전해 나가는 건데 결국 그거는 시장의 크기와 자본력의 차이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에요. 저도 용품을 하면서 느껴봤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게까지 피드백을 받아서 제품이 반영하는 그럴 만한 시장이 아니거든요, 한국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 것들을 갖다가 분석을 하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이제 선수 콜라보 모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하나의 판매적인 마케팅이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방향성에 또 새로운 기술의 뭐 접목 이런 것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영상 말미에 나왔듯이 이치로 상이 했던 얘기가 예전에 저도 키시모토 상 직접 만났을 때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기본은 지키면서 무언가 변화해 나간 발전할 수 있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기본이에요. 즉 공이 잘 잡히게 아니 잘 물리게 만들게 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얼굴, 형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모 회사 글러브 같은 경우는 포스미트였는데 여러 가지를 막 갖다 붙였어요. 막 뭔가 막 이런 방식도 붙이고 저런 방식도 결국엔 배가 산으로 가버렸어요. 실제 사용하기 되게 힘든 미트를 만들었더라고요. 모양은 막 엄청난 막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진짜 재능 낭비. 좋은 자체 가지고 헛짓거리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지켜야 되는 거고 또 얘의 장점은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이것도 참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크래프티드 에디션이랑 같은 금액이 나왔어요. MM형 같은 경우는 더 비싸거든요. 근데 얘는 좀 더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그걸 왜 그런가 분석해봤더니 제 생각은 가죽이 킵이 아니라 엘리트를 써서 그런가 아니면은 좀 더 소프트한 좀 스티어 계열의 가죽을 써서 그런가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격도 다른 미즈노 프로에 비해 좀 저렴하게 나왔죠. 거기다가 다른 미즈노 프로 이제 하가 재팬에서 하가 공장에서 만든 미즈노보다 거기다가 이제 이치로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였죠. 이렇게 사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약간 심미적인 디자인적인 부분. 뭐 자기가 선호하는 웹이라든가 특히 플래티넘 로고. 이거는 이치로 선수만 지급됐던 로고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살 수 있어요. 여담입니다. 만약에 포프로 이치로 모델인데 플래티넘이 붙어 있어요. 포프로인데 플래티넘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치로 선수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그거는 다 가짜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포프로에 플래티넘 마크가 찍혀서 나온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그 마크는 오로지 이치로 선수만 주기 위해서. 투수형에서는 다나카 선수가 그랬죠. 다나카 선수만 지급할 때만 포프로에는 그 마크가 들어가요. 다른 프로야구 선수들한테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한테 그 마크가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플래티넘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이치로 선수를 위한 아니면 다나카 선수를 위한 특별한 마크거든요. 그거를 사회인들은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지만 선수들은 돈을 주더라도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네가 이치로야? 라고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수만의 특별한 뭐 그런 디자인, 뭐 로고 이것까지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거 지금 내야 걸 들고 나왔거든요. 사이즈가 9사이즈라고 되는데 이 바닥이 넓은 편으로 속해요, 얘는. 그래서 횡으로 좀 넓은 스타일이 글러브가 나왔어요. 그리고 길이는 마타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긴 느낌은 아니고요. 그래서 약간 넓은 사명에 가까운 글러브가 나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이 A51 모델과 다른 하가 재팬의 기성 모델, 만약에 샤보드처럼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무슨 그냥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면 가장 큰 차이가 이 손가락 피팅, 이게 좀 달라요. 전체적으로 애들이 피팅이 좀 타이트해요. 그래서 A51 모델 있지로 외야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오더 모델에 비해서 이게 더 얇아요. 그러면서 피팅도 타이트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 학생 야구 선수들은 되게 좋아할 스타일인데 우리나라 분이시라면은 좀 손이 저처럼 미디움인데 좀 도톰하다, 아니면 라지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기존의 오더 글러브를 쓰셨던 거에 비해서는 좀 타이트한 피팅감이 느껴지실 거고, 얘 내야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무게감은 확실히 가볍구나, 뭔가 얄쌍하면서 단단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 거라는 거. 그게 이 A51 모델이에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나가볼게요. 이 MM형 모델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었죠. 미야모토 신야에 또 아이덴티가 들어가 있어서 검지가 단단하게. 나머지는 회색 펠트, 이 두 개는 회색 펠트인데 여기는 하얀색 펠트 들어가면서 여기가 폭이 넓고 안에가 꽉 차 있으면서 단단하게. 그리고 5칸. 엄지 5칸. 펠트 깎인 게 특이하게 깎여서 약간 이렇게. 그래서 마치 포스미트처럼 엄지가 살아있는 글러브. 그렇다면 뭐라 그랬죠? 이게 롤링해서 물었을 때 빨리 빼지고 포핸드도 잘 물리는. 그렇죠? 이게 이 MM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미궁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친다, 받는다 해서 받는다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껴서 잡으면 얘는 튀어요. 하지만 잡힌다 그랬죠? 똑같아요. 빨리 뺄 때. 그렇죠. 이게 마치 포스미트처럼. 그래서 예전에 설명드렸죠. 아랫벽이 길다 얕다 했을 때 엄지 각도가 앞을 보면 확률적으로 아랫벽이 길게 빠져서 잘 담긴다, 그 얘기 나왔듯이. 근데 여기서 손님들 배신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이 MM형 되게 좋아한다, 잘 쓰고 있고 좋다 그랬잖아요. 특히 손이 좀 작으신 분들도 MM형, 사카모토보다 MM형이 낫습니다라고 했는데 MM형이 오더 라인업에 들어갔어요. 23년부터. 그래서 작년부터 들어왔나? 그래서 MM형으로 오더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셨었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그걸 뜯어보니까 그 검지 펠트 부분만 단단하게, 검지만 단단하게 들어간 거는 적용이 안 됐더라고요. 글로벌레이트 MM형도 적용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최근 것도 안 돼서 나오더라고요. 크래프티드 에디션, 네, 역시 안 돼서 나옵니다. 그게 무슨 MM형이야. 즉, 이 패턴만 MM형 펠트, 5칸에다가 이 속근 4줄 들어가고 펠트 모양, 요런 것들, 껍데기는 MM형인데, 미야모토 신야 콜라보 모델에 나왔던 그 선수가 원하던 부분은 오더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A51 모델이 이제 올해 8월부터 연식 모델로 나오고, 이제 일본에서는 연식 시장이 크니까 아마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A51 모델이 이제 오더 라인업으로 들어가서 오더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마찬가지로 이 손가락 통의 폭이 좁고 얄쌍한 거, 이 외형은 똑같이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이 들어간 사양은, 펠트의 사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일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판매 전략일 수도 있어요. 이걸 사나 오더를 사나 똑같으면 그걸 할 거 아니에요. 이거와 이게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미야모토 신야가 너무 좋았어, 오더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와 달라요. 그렇다면은 같은 가격이라면 이걸 사냐 이걸 사냐 선택을 하겠죠. 걔는 색깔을 넣을 수 있고 본인이 뭐 심 강도나 이런 거 조절이 가능하긴 하지만 얘가 갖고 있는 요 아이덴티티는 빠져 있는 거고. 근데 그걸 원한다? 그럼 이걸 사야 되지만 얘는 색깔이나 이름을 넣을 수 없는 거고, 웹을 다른 걸 달 수 없는 거고, 선택을 분리를 시키는 거죠.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손님들이 제가 예전에 MM형 영상을 보시고 제가 설명했던 그런 것들이 내부적인까지 인풋이 돼 있냐 그러면은 사실 그건 아니고 그 펠트의 구조라든가 글러브 외형, 네, 즉 가다 패턴이라 그러죠. 그것만 돼 있는 게 MM형으로 그것만 접목이 되고 이 부분은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키시모토상 영상을 보면서 거기서 또 재밌는 얘기가 한 가지가 나왔었어요. 잠깐 언급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치로 선수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양가죽에 대한 얘기예요. 네피의 양가죽. 쉽스킨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키시모토상이 맞다. 뭐 선수들도 그걸 원하는 선수들도 있고 뭐 그렇게 오더가 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하지만 거기서 이치로상도 알더라고요. 단점 얘기하더라고요. 땀이 많이 날 때 여름에는 막 그러니까 키시모토상이 바로 얘기를 하죠. 맞다. 이게 갈라짐이 생기고 경화가 일어나거든요. 쉽게. 그래서 처음에 손을 넣었을 때는 쫙 붙죠. 마치 우리 양피 배팅 장갑 손에 넣었을 때 그 느낌이 글로브 쫙 나죠. 하지만 그게 내구성이 되게 약해요. 그리고 우리 배팅 장갑, 양피 장갑 같은 거 쓰다가 이렇게 땀에 젖은 채로 장비값에 넣었다 나중에 빼면 어때요? 버석버석 해가지고 막 손 넣다 보면 느타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손에 땀 많으신 분들 많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리트 선수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야, 배팅 장갑 뒷주머니에다 오래 넣고 있지 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회인분도 마찬가지고요. 엉덩이 막 땀 젖어있는데 뒷주머니에 장갑 꽂아놓고 있고 좀 이닝 뛰다 보면 다 젖어버려요. 장갑 오래 못 쓰니까 이거 여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피에 관련된 얘기할 때 양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근데 사실은요. 그 키시모토상이 태클은 안 걸었지만 양피도 있지만 사실은 더 오래전에는 디어스킨을 썼죠. 네, 양피보다는. 사실은 사슴피예요. 사슴피, 디어스킨. 물론 양피도 있어요. 근데 더 많이 썼던 거는 디어스킨. 많이 들어보셨죠? 사슴가죽. 정말 촉촉합니다. 네,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도 디어스킨을 쓰는 업체들은 없을 거예요. 기성품에서는. 오더하면 나와요. 그 영상에서 나왔지만 오더하면 해준다 그랬죠? 네, 오더 사양에는 있어요. 그래서 디어스킨은 제가 사회인분들 할 때 오더할 때 지양하는 부분이고요. 쉽스킨도 마찬가지고 지양합니다. 그게 내구성이 진짜로 뭐 글러브 한 1년에 하나씩 바꿀 생각이시고 뭐 1년도 못 쓰는 네피아 손땀 많으신 분들은 진짜 몇 개월 만에 갈라질 수 있어요. 예, 다 뜯어져 나오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추천 안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롤링스 프리퍼드에서 뭘 쓰죠? 네, 피타드 가죽이라는 걸 쓰죠. 네피. 그래서 약간 양피 느낌 나는 피타드 가죽. 그리고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디어 텐드. 네, 텐드. 디어 스킨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계시는데 디어 텐드라는 가죽을 써요. 즉 소가죽을 좀 사슴 가죽 느낌 나게 처리한 가죽. 네, 이런 것들. 소프트 뭐 시프 뭐 소프트 스티어 막 해가지고 소프트 안에다가 뭐 이렇게 글씨 쓰거든요. 내피에다가 이게 없네. 또 그런 것들 막 손바닥 안에 써 있는 거 글씨들 있잖아요. 나중에 카드라고 보시면 내피 선택할 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소가죽을 가공 처리할 때 그런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그렇게 처리해서 내구성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로 디어스킨을 썼어요. 네. 사슴피 정말로 손 넣었을 때 진짜 애기들 그 손등 뽀송뽀송하잖아요. 그 느낌 나요. 정말로 부드럽죠. 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그걸 독립적으로 쓰지 못해요. 그럼 진짜 손바닥 내피가 갈라지면서 빵꾸가 나 속이 드러나 버려요. 물론 뭐 옛날에 그랬던 글러브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글러브 중에 그런 내피를 썼을 경우에는 대부분 배 뒷면에 디어스킨을 얇게 자르고 그 뒤에 소가죽으로 또 얇게 하나를 더 대요. 프리퍼드 뭐 손땀 많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소프트한 디어스킨들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초창기 때. 그거 다 갈라지고 뜯어져도 안에 소가죽 나오는 거 아시죠? 네. 대부분 그런 소프트한 가죽은 그래서 가죽이 두 겹이 되어서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거기다가 그 소프트한 가죽들 디어스킨이나 쉽스킨 같은 경우에는 땀이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무게가 무거워지잖아요.
그리고 두 개를 뭘로 붙일까요? 본딩으로 붙이죠. 박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프리퍼트 제품들 보면 내피가 이렇게 밀리는 현상들 보이실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다 뜯어내고 다시 본딩해서 붙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내피를 그냥 동피를 쓰는 거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이리 글러브, 제가 조이리 글러브 만든 사람인 건, 창업했던 사람인 건 아시죠? 네, 뭐 지금도 손님도 아직도 연락하시는 분도 많고, 조이리 글러브 써보셨던 분들 있지, 1등급. 네. 프로스프로. 네. 써보셨던 분들 있죠? 어떠셨어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정말 튼튼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래 쓰셨을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14년인가 15년 된, 정말로 그 손자수, 컴퓨터 자수도 제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글러브에서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손자수로 돼 있던 글러브를 수리해서 보내셨던 분이 있는데, 와, 추억은 방울방울. 네. 아직도 내피 멀쩡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1등급은 내피를 그걸 썼거든요. 캥거루 가죽. 기억나세요? 캥거루 마크 찍혀있죠. 1등급만 캥거루 썼습니다. 3등급은 그거랑 비슷하게 갈색 뽀송뽀송한 가죽을 썼고요. 2등급은 내피 전용 소가죽을 썼고요. 네, 내피 전용 소가죽이라서 내구성이 좀 좋은 걸 썼어요. 그래서 2등급 같은 경우는 좀 정말 한 10년 쓰시면은 가죽 경화돼서 빵꾸 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1등급은 거의 그런 현상 못 봤거든요, 제가. 네. 그게 캥거루 가죽이 사실 스파이크 만드는 가죽이잖아요. 일본 선수용 옛날에 캥거루 가죽, 캥거루 가죽 얘기하듯이. 지금은 이제 스파이크 다 에나멜, 합성 소재가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에나멜을 쓰지만, 그리고 캥거루 가죽은 위에 에나멜 코팅하다 보면 에나멜이 깨지고 막 그런 게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캥거루 가죽이 아닌 거의 합성 가죽을 많이 쓰는데 에나멜 소재. 근데 예전에는 올블랙 스파이크 다 최고 등급은 다 캥거루 가죽이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캥거루 가죽이 땀에도 강하고, 수분에도, 물에도 강하고, 막 그래서 저희가 썼어요. 단점은 뭐냐? 처음엔 좀 쫀득쫀득한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매끌미끌해져요. 근데 이제 침대 뱉어가지고 땀 좀 내서 딱 하면 또 짝짝 붙다가, 또 지나면 또 한동안 안 쓰다 보면 또 되게 반들반들 미끌미끌하고 그런 건 있죠. 그래도 찢어지거나 갈라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 그래서 조이리 글러브 어떠셨어요? 탄탄했죠? 그 말은 뭐예요? 무거운 거예요. 하대했죠? 그 말은 뭐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선수들 나갈 때 일부 선수들은 네이비 동피 나갔습니다. 네,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아는 사람들은 또 네이비 동피 원하시면 해드렸었어요. 네, 근데 단가적으로 봤을 땐 캥거루 가죽이 훨씬 비쌌고 공정도 복잡했고 사족이었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쉽스킨 그 얘기 이제 양피 얘기가 사실은 디어스킨이랑 맞물린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그 이치로 선수가 썼을 때 나이대를 봤을 때는 그때는 디어스킨이 아니었을까. 물론 씹스킨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같은 계열이거든요.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뒤에 보강이 들어와서 무게가 늘어난다. 방금 제가 조일이 하드했죠. 대신에 무거웠습니다. 단단했죠. 무거웠습니다. 얘기했죠. 즉 무게를 줄였을 때 이제 내구성이 공존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치로 선수도 얘기를 하잖아요. 키시모토 선수. 불가능한 미션을 드린 거라고. 네, 맞아요. 그게 정말 어려워요. 네,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을 간다. 가볍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가죽을 얇게 밀어야 되거든요. 네, 거기서 무게를 쳐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조일이 만들 때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뭐냐. 이런 시접 부분의 부분도 다 얇게. 조금이라도. 여기서 몇 그램, 여기서 몇 그램, 여기서 몇 그램을 줄여야 비로소 글러브 하나 만들었을 때 20-30g이 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접의 여유분도 줄여야 되는 거고, 다음에 가죽끼리 시접하기 전에 붙일 때도 끝을 스카이빙을 딱 쳐서 딱 붙여야 되는 거고, 네.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네. 그랬을 때 하드함과 이제 내구성, 이제 소프트함, 하드함과 이제 내구성의 문제 부분은 항상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 접점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거기다 또 한 가지가 뭐였죠? 부드럽다라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드러움이라는 게 사실은 손가락 같은 게 부드러우면 뭐가 좋을까요? 네. 완충력은 좋아했지. 이런 데 만났을 때. 딱 완충이 되면 착 차고 스핀을 착 잡아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이상의 한계치가 넘어가게끔 부드러우면 어떻게 밀려서 나가버려요. 네. 부드럽다라는 거는 다른 이제 선수들이 이제 느낌적인 느낌을 표현할 때
부드럽다가 안 좋게 표현하면 밀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아, 글러브가 밀려요. 글러브가 밀린다. 아, 이거 참 그런 표현 되게 많이 써요. 아, 글러브가 밀려요. 네, 그런 부분들. 밀리지 않고도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또 함정이 뭐냐면 그때 키시모토상이 시제품을 보여줬을 때 새 제품의 이 느낌과 중간에 이제 그 미즈노 내에서 가공 처리한 중간 가공 정도 가공을 딱 꼈을 때 느낌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글러브를 어느 정도 파운딩을 해서 기를 냈을 때 꼈을 때 느낌이랑 제일 처음 제품의 느낌으로 하드함 소프트함을 좀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를 내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복원력의 상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좀 빨리 이루어질 경우는 좀 부드러운 거고요. 조금 오래 걸릴 경우는 하드한 거고.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딱딱한 거죠. 네. 그래서 딱딱한 글러브가 옛날에는 되게 유행을 했었고, 그거를 부드럽게 만들자. 딱딱하고 두꺼웠으니까 그게 무두지 하듯이 물에 비벼서 빠는, 그래서 무령부의 시초였던 거고요. 현대 글러브는 그래서 저는 무령부를 반대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담으로 또 한 가지 더 가볼게요. 아까 디어스킨과 맞물려서 이거는 뭐 쓸데없는 얘기예요. 끝처리 부분 좀 얘기를 할게요. 예전에 가공을 했을 때 손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장님, 새끼 끈 왜 자르셨어요? 저는 안 잘랐어요. 이 끈 자르지 말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는 안 잘랐어요. 근데 이게 왜 줄었냐 이거예요. 손가락끼리 딱 맞붙여 놓고 꽉 조인 다음에 끈이 이만큼 늘어나지면 이걸 어떻게 되죠? 다시 늘리다 보면 그 남은 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붙여놔서 여력이 없이 붙여놓은 상태 긴 거면 적당한 간격을 맞춰주면 그게 정말 짧아져요. 심지어는 요 여력이 너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끈을 갈아버려야 돼요. 물론 이치로 선수가 끈 처리를 길게 하는 거, 그거는 옛날에 시애틀에 있을 땐가 유튜브를 잠깐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뭐 내 글러브를 알아보기 쉽게 자기만의 개성 막 이런 표현도 썼었었는데, 실제로 기능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요. 사용함에 있어서는 멋이죠, 멋. 근데 제조상의 입장에서는 끈처리 길게 되는 게 무슨 이제 차이가 있냐. 일단 끈을 길게 처리하면요, 로스가 많아져요. 끈이 동가리 끈을 쓸 수가 없어요. 다 재치만 제일 긴 것들만 써서 여유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한 요 정도 남기면 여기를 낄 수 있는 끈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여기를 못 써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케야마 오더에서 이제 끈 처리 길게라는 옵션은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료 옵션이었거든요. 지금 돈 주고 해달라고 안 해준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처리하다 보면 그렇게 계속 똥가리가 남아서 이제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네, 이해는 합니다. 자, 옛날 글러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왔던 재밌는 글러브. 아사사사사사. 자, 월드 페가수스 진짜 오래된 거예요. 끈 처리가 어떻게 돼 있죠? 자, 보시면 아시겠죠? 콩매듭이 딱 돼 있죠. 여기도 보시면 끈 여력이 요 정도밖에 없어요. 와, 끈을 진짜 최대한 아껴서 쓴 거죠. 요거 봐요, 요거. 매듭 묶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요거는. 끊겨가지고. 네, 요 정도. 자른 거 아니에요. 원래 이래요. 옛날엔 이랬어요. 진짜 끈도 되게 아껴 썼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게 길어진 이유는 사실은 이거는 소비자를 위한 거예요. 글러브라는 게 길을 들이는 과정에서, 그리고 일본도 뭐 길들이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게 짧아져 버리면, 이렇게 짧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콩매듭이 없고 이게 땡겨서 벌리는 수밖에 없어요. 끈이 늘어나게. 그래도 만약에 내가 원하는 간격이 안 나온다면, 그렇죠? 그럼 끈을 갈아야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기성 글러브들은 끈을 짧게 끊었고, 오더 글러브는 끈을 좀 길게 뽑혔었어요. 즉 내가 원하는 만큼 간격을 조절하기 쉬우라고. 그게 어느 순간부터 기성품까지 다 반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글러브들, 현대가 아니죠, 조일이 할 때 무렵부터는 뭐 자낙스 글러브도 아예, 자낙스나 저기 어디냐 뭐 윌슨 스태프 계열들은 아예 콩매듭도 안 묶고 쭉쭉쭉쭉쭉 늘려놨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본인들이 조절하기 쉬우라고 그걸 해드린 거예요. 웹끈도 예전엔 이렇게 아예 철판에 딱 이렇게 딱 끊어놨잖아요. 지금 여력이 이 정도 나와요. 네, 이것도 조금 짧은 편이긴 한데 한 3마디 묶기 좋을 정도까지. 얘는 거의 뭐예요? 거의 한 마디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나와서 뭐 십자앱 같은 것도 웹이 조정 가능하게. 그래서 손님들 중에서 가공을 뭐 중고로 사셨던 업체에다 맡겼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보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딱딱 끊어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가공하신 분들이. 그래 버리면 저는 그 손님들 거 길들여드리고 싶어도 못해요. 왜? 끈을 갈아버려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오리지널 레드 오렌지 이쪽 끈, 네,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공수해야 돼요. 일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끝에를 좀 안 잘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또 웹 밸런스를 못 맞춰가지고 막 끼다 보니까 끈이 이만큼 남았는데 그걸 또 안 자를 수는 없는 거 이해는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손님이 가공을 받았는데 공 다쳐가지고 갖고 왔는데 미즈노 프로였는데 십자앱을 웹을 타이트하게 딱 껴가지고 딱딱 끊어놨더라고요. 이게 안 열릴 정도로, 안 벌어질 정도로. 속상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카색 단면끈인데 일본에서 주문했습니다. 네.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고 끈 한 줄이. 네. 그래서 끈 처리를 길게 뽑는 이유는 웹 간격이나 손가락 간격을 이제 DIY 하실 때, 아니면 뭐 DIY를 하는 전제가 이제 일본이잖아요. 일본에서. 아니면 선수들, 엘리트 실제 야구 선수들이 자기가 조절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력을 두는 거지 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이게 모양을 보니까 이건 진짜 한 80년대 초반, 네, 아니면 80년대 초반 정도 글러브 같아요. 70년대 후반일 수도 있지만 아마 80년대일 것 같아요. 월드 페가수스 디럭스 모델. 네. 여기 보시면 프로페셔널 각인. 제 폰트가 보이시나 보르겠지만, 근데 이게 갈색 보이시죠? 네. 요거 제가 궁금해서 검증 받으려고 혹시나 몰라서 들고 왔었는데, 좀 사장님이 보더니 야, 사슴피네. 네, 이거 사슴피 맞아요. 네. 구멍 옆을 보면 역시나 보관 가죽 한 겹 더 돼 있고 진짜 쫙쫙 붙어요. 이런 사슴피 같은 건 침을 이렇게 딱 묻히잖아요. 조금 있으면 까매져요. 네. 사슴피에 철판에, 그 옛날에 내야수를 많이 썼던 철판에 모양은 어떻죠?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손 하나도 안 댄 거예요. 진짜 옛날 모델. 정말 오래된 거거든요. 끈도 오래돼가지고 막 끝에 까졌죠. 이렇게 긁으면 까져요. 오래돼서 끈 전체 교체할 건데, 근데 이 모양이 어때요? 각이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카모토나 3D 모양 같으세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랑 비슷하죠? 예전에 1950년대 글러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네, 그냥 이렇게 돼 있죠. 즉 엄지가 그냥 일자로 통으로 나와 있고요. 아랫뼈 윗뼈로 그냥, 이게 예전에 이거를 길들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묶어놓고 하던 그럴 때의 글러브예요. 그래서 미야모토 신야 선수 MM형 글러브 밴드 나온 거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글러브 밴드가 이렇게 세로로 지나가는 밴드가 출시가 됐어요. 왜냐하면 미야모토 선수 같은 경우가 공 2개 놓고 야구 양말로 묶어 놓고 있었거든요. 네. 압박 붕대로 감는 거, 글러브 밴드로 감는 거, 그렇게 글러브를 감아서 길을 잡는 그런 방식이 틀렸다라고는 얘기 아니에요. 예전에 저도 유튜브 초창기 때, 유튜브가 아니고 유니크 초창기 때 영상 올렸었잖아요. 저도 예전에 신문지 넣어가지고 압박붕대 꼭 넣고 했었어요. 그게 뭐냐? 사실은 형태를 잡아주는 과정인 거죠. 조작성을 주는 게 아니라. 예전 글러브는 이렇게 형태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도 얼굴은 되게 예뻐요, 얘는. 네. 근데 지금처럼 포켓의 모양이 뭐 완전 다르죠. 네, 모양 자체가. 네. 그게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80년대 후반 그때쯤에 이제 미즈노 프로 3D, 즉 야구 선수들 손에 센서가 다 각 부위 마디마디 센서가 있는 장갑을 껴서 500명 정도 평균 데이터를 내서 만든 게 이제 미즈노에서 처음 시도했던 3D 3차원 입체 패턴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다시 하느냐? 자, 아까 제가 혹시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프로페셔널이라는 이런 각인,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각인의 글씨체들을 보면 뭐가 냄새가 나냐면, 여기 보면 또 D 포켓 뭐 이런 거 막 써 있어요. 손바닥에 여기. 네. 예전에 미즈노
월드윈 제품이랑 너무 똑같아요. 복각판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예, 미즈노에서도 그 M에다 옆에 빨간 띠 있는 거, 그거랑 너무 똑같아요. 디옵존보다 더 구형 모델. 네. 이 말을 왜 드리는 거냐면 예전에 이 얘기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또 잘난 척한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일본에 글러브 공장이 많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80년대 미즈노도 자기 공장이 있고 제트도 자기 공장이 있고 글러브 공장들이 다 각 회사마다 갖고 있었을까요? 저 예전에 조일이 초창기 때 들었던 얘기예요. 옛날에는 일본도 공장이 하나였답니다. 근데 거기서 미즈노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미즈노가 최초로 독립해서 자기네 공장으로 따로 분리해서 나왔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찢어져 가면서 공장들이 이제 분화가 되면서 점점점 많이 생기게 된 거였죠. 그 중에서 니트 쪽을 전문으로 하던 사람들이 나간 게 이제 뭐 타마자와 뭐 미츠와 타이거 뭐 아니면 뭐 포즈미트로 유명했던 하다케야마 이쪽이 미트 쪽이 이제 특화된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차려서 이제 발전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틀렸다라고 말 못하는 게 바로 이런 걸로 보면 그래요. 월드 페가수스랑 미즈노랑 전혀 연관이 없잖아요. 근데 왜 같냐고요? 패턴적으로 제가 봤던 거랑. 네. 만듦새나 스펙도 거의 동일해요. 네. 그렇죠. 패턴도 뭐 돌려섰을 수도 있죠. 그 당시에니까 옛날이니까. 네. 아무튼 그랬다라는 거. 네, 거기까지. 그래서 이 끈피를 함부로 새 글러브 자르지 마시고요. 본인이 어느 정도 길이 났다 그랬을 때 제가 손가락 특히나 막 조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앞에 영상에 나와 있어요. 조여가지고 딱 잘라버리면 그 순간에 손 쓸 수가 없어요. 차라리 좀 조였다 싶으면 그 끈 그냥 냅두시던가 이런 데다 껴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너저분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시 늘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잘못 줄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듭 같은 것도 깔끔하신 분도 있어요. 조그만 매듭도 싫다고 딱딱딱 끊어버리시는 분도 있는데 나중에 풀렸을 때 묶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왜 글러브 끈들이 이렇게 길게 나오냐? 멋 아니고요. 네. 다 합리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나온 거고요. 가공하는 사람들, 일본에도 가공업체들 많잖아요. 가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끈 여력이 있는 게 정말 좋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제작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지 않은 글러브들 지금도 나오죠. 어떤 거죠? 중저가들은 그렇게 안 나와요. 이제 고가 라인들이 큰 하이엔드급들이 끈 처리가 길게 나오니까 그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A51 모델이라는 거 가격대가 79만 9천 원 국내 소비자가가 나왔어요. 참 합리적으로 나온 가격입니다. 물론 일본보다 환율이 싼데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일본에서 할인이 안 돼서 판매될 때만 하더라도 처음 국내 병행 수입하는 분들이 99만 9천 원만 이렇게 팔았었거든요. 대성에서 이제 총판에서 이제 직접 수입을 하면서 금액대를 크래프티드 에디션과 동일하게 맞춘 거고요. 그래서 손가락 피팅이 조금 타이트하면서 가벼운 글러브를 원하신다라면, 그리고 부드러우면서도 이 힘은 좀 단단한, 네, 이런 느낌을 원하신다면 요 글러브 선택하셔도 괜찮을 거고요. 또 저한테 가공 받으신 분들도 요런 장점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져본 거는 지금 내야용이랑 외야용만 받고 올라오는 저도 못 봤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11 사이즈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12인치 정도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뭐 같은 라인업 같은 계열이니까 그래도 마타가 있는 모델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뭐 그거는 본인의 선택인 거고요. 그것도 어쨌든 이치로 선수가 추구하는 방향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네. 즉 가볍고 부드럽고 내구성, 이거 같이 맞추는 추구하는 방향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 이후에 이어질 내용은 뭐냐? 연달아서 찍어야 되는데 나눠 찍을게요. 실제 이치로 선수 글러브예요. 실제 이치로가 썼다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치로 고유의 그 이미지가 있죠. 네. 그리고 플래티넘 마크의 실리콘 라벨. 이게 손바닥에 포 프로페셔널 모델 2015년, 즉 2015년
레플리카, 이치로 레플리카 모델이에요. 이 제품은 실제로 선수 나가는 사양과 동일하게 만들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국내에 현존하는 글러브 중에서 2015년 당시로 봐도 제일 비싼 거고요. 요즘에 선수들 레플리카들 대부분 18만 원 정도 가잖아요. 일본 전 메이커를 통해서 제일 비싼 글러브가 선수 레플리카인데 그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네, 이치로 모델입니다. 네, 안타까운 글러브예요. 요 모델과 이제 이 A51 외야 모델을 비교해 보면 손의 피팅이 좀 달라요. 네, 이게 좀 더 여유가 있고 A51은 좀 더 피팅이 타이트하게 들어간다는 거.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손가락이 좀 샤프하죠? 이 폭이. 네, 이게 안타까운 글러브예요. 왜? 길을 잘못 들였거든요. 네, 그래서 요 이야기는 200만 원이 넘는 그 당시 환율까지 하면 이게 200이 넘었거든요. 그 당시에 세제 신제품이 네, 국내도 몇 개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00만 원짜리가 망가진 왜 이걸 망가졌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치로 얘기만 하고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메이저리그에서 골든글러브 받은 애잖아요. 오타니가 지금 야구 제일 잘한다고 하지만 오타니야 뭐 던지는 거랑 치는 건 잘하지만 수비는 어쨌든 메이저리그에서 골든글러브 받을 정도면 검증된 선수니까 그 외야 글러브와 관련돼서 이제 이 글러브가 뭐가 잘못된지 분석해 드릴 거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 접근을 했는지까지 영상을 한번 찍어서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51과 관련돼서 선수 콜라보 모델 MM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옛날 사조 글러브 내피와 이제 이런 얘기들 끈 처리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좀 신변잡기적인 내용이 많네요. 사실 뭐 글러브 패턴 뭐 그런 얘기보다 이런 부분도 알아두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자꾸 배가 산으로 가나? 아무튼 다음 영상은 조금 심각한 영상이 될 수 있어요. 호환 마오보다 무서운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좀 기대하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첨부한 그 이치로 선수랑 키시모토상 만나서 이야기하는 유튜브 영상 자막 버전 그거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고 제 영상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 넘버 7이었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